앞으로 무기가 첨단화될수록 군인도 고급 인력화될 것이며 미군 병사들처럼 대우를 받게 될 때까지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교육, 훈련 과정을 못 따라가게 되면 내부적으로 차별받게 되며 불임을 당하게 되고 자존감의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평화시에 군 생활하는 것과 준전시에 군 생활하는 것은 명백히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일본 자위대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앞으로 사병 월급이 계속 오를 텐데 국방부도 쓴 만큼 훈련시켜 정예 병력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스페인 방송에서 한국 육군에 대해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나토 국가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육군의 무기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명품으로 알려진 독일의 무기의 실전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것인데요. 폴란드에 수입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폴란드에서 거절한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PGH-2000의 성능이 비교되고 사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PGH-2000이 전달되어 러시아군을 상대로 위력을 뽐내며 세계 최강의 명성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15문의 PGH-2000 자주포 중 실전 투입이 가능한 자주포는 단 5문뿐이라고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주포 전력의 70%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소식에 PGH-2000의 위신이 크게 추락하게 되었는데요. 독일 대신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했던 폴란드의 결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후에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페인에서 K2 전차를 극찬하며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럽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는 한국 무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와 치열한 포격전을 이어나가며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이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일에서 지원해준 PGH-2000 자주포 역시 뛰어난 성능으로 러시아군을 상대로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독일의 PGH-2000의 긴급한 수리를 요청해 왔는데요. 러시아군의 포격에 피해를 입은 건지, 특수부대의 사보타주에 당한 것인지, 유럽 최강의 자주포 PGH-2000이 멈춰버렸다는 소식에 전 유럽의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알고 보니 러시아군의 소행이 아닌 단순히 PGH-2000의 운용 과정에서 일어난 장비 고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PGH-2000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러시아군을 향해 쉴 새 없이 포격을 가하고 있어 장비에 전례 없는 과부하가 걸려 정밀 부품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몰랐던 내구성 문제가 극한의 실전 상황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또한 PZH-2000 자주포에 사용되는 탄약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PGH-2000 전용으로 제작된 탄약을 사용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나토 표준 탄약을 사용하는 경우 PGH-2000의 자동 장전 장치가 고장을 일으켜서 수동 장전을 해야 하거나 아예 장전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본래 PGH-2000의 설계상으로는 나토 표준 탄약과 호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실전 투입에서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다는 게 드러나 향후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PGH-2000을 운용할 때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유럽이 전란의 위기에 직면하며 평화 속에서 나태해진 독일 방산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유럽의 병기창이었던 과거의 명성을 잃고 허술한 품질 관리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생산 능력으로 기존 고객들에게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프랑스와 2위를 다투던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며 EU의 군사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빈자리를 노리고 EU의 새로운 군사 강국이 되기를 바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스페인입니다.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안보에 대한 도전자로 명시하는 새 전략 개념이 채택되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나토의 군사력 증강에 나설 것을 표명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스페인과 폴란드의 군사력을 늘리는 등 도움을 줄 것이라 밝혀 스페인의 전력 팽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국방 예산 순위는 전 세계에서 16위에 불과하나 EU 내부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4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매년 국방비를 증액하며 유럽 군사 강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거 무적 함대를 소유했던 나라답게 유럽에서 손꼽히는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없는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지스함 5척을 보유하고 지금의 2배가 넘는 규모의 전력을 스페인에서 건조한 군함들과 잠수함으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해군과는 달리 스페인의 육군은 안쓰러울 정도로 빈약한 상태입니다. 스페인 육군은 독일에서 들여온 레오파르트 E-200여 대, 1960년대에 개발된 M109 자주포 100문 정도만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이 보유한 전차 2,400대, 자주포 3,150문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전력이죠. 러시아의 침략을 계기로 스페인은 연약한 육군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스페인은 노후화된 레오파르트 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기로 결정하고 신형 전차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열심히 레오파르트 2 추가 구매를 권유하고 있지만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16일 스페인 언론 엘 컨피덴셜에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식 K2 전차가 현재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독일 레오파르트가 지배하고 있는 유럽 전차 시장의 독점을 깨뜨릴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폴란드에서 도입을 결정한 K2 흑표 전차가 기존 유럽의 주력 전차들에 비해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K2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같은 1500마력의 전차이나 약 10톤가량 더 가벼워 더 나은 중량 대비 출력을 보여주며 어떤 지형에서도 뛰어난 기동력을 제공한다. 세계 최고로 여겨지는 120mm 55구경 대포를 사용하고 발사 시에는 초고주파 레이더를 통해 최대 10km 떨어진 표적을 찾을 수 있다. 필자는 한국의 K2가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의 장점을 혼합한 전차로 보인다고 극찬하며 왜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고려될 수 없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무기 산업은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터무니없는 가격과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납기, 예비 부품 및 제작업에 대한 과도한 요구. 한국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독일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처럼 독일 방산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다고 인정했는데요. 한국 제품이 저가라는 이미지는 사라진 지 오래이다. 한국은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방위산업에서도 그러한 위치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이처럼 스페인 내부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독일의 명성이 추락하며 한국에서 만든 또 다른 무기들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군 관계자들은 한국의 차세대 전차 K3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2 유로 사토리에서 각국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들이 공개되며 미래의 전차 시장을 누가 주도하게 될 것인지 전초전을 벌였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차를 원하는 스페인의 군사 관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건 독일의 차세대 전차 KF 쉬난 판터가 아닌 현대 로템에서 공개한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였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군사매체 디펜사에서는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한국형 미래전차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보도하며 한국의 차세대 전차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스페인이 차세대 전차 개발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침략적 군사 행보로 두 국가와 맞닿은 국경지대의 긴장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요. 세계의 최전선들에 한국 무기들이 속속들이 투입되며 시험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맞서는 나토의 선봉 폴란드에서 대량 구매한 한국 무기들이 어디에 배치될 것인지 러시아는 물론 나토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지난 14일 폴란드 국방부 장관 마리우스 부아슈차크는 기자 간담회에서 곧 폴란드로 들여올 K2 흑표전차 180대의 부대 편성 계획을 밝혔는데요. 마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육군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K2 흑표 전차로 구성된 기갑대대가 오스트로다 주에 형성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스트로다 주는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칠러국가 벨라루스 공화국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에 몇 개 되지 않는 부동항이자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주둔하는 곳으로 칼리닝그라드를 잃게 된다면 러시아는 사실상 발트해로 진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덕분에 폴란드가 오스트로다로의 대규모 전력 배치를 선언하자 러시아의 간담이 서늘해진 상황이죠. 한국의 K9 역시 여러 전장에 배치되어 실전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침략에 누구보다 위기감을 느낀 폴란드는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9의 차체로 만든 크랩 자주포를 우크라이나 군에 전달했는데요. 발레리 잘루즈니 육군 총사령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크랩 자주포의 사격 영상을 올리며 우방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K9 차체를 사용한 크랩 자주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가 도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여오고 있는 인도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를 수입하고 현지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는데요. 2021년 10월 2일 인도 육군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중인 라다크 지역에 K9 바즈라 자주포 1개 연대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K9이 중국을 향해 겨누어졌다는 소식에 K9은 서류상으로만 우수할 뿐 실성능은 중국산 자주포인 PLZ-05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는데요. 반동도 제대로 잡지 못해 자국에서도 외면받는 자주포로 어딜 비비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K9 배치에 격분하는 중국의 반응에 흡족한 인도는 K9 200문을 추가로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끔은 현실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한국 방산의 위상이 끝을 모르고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미국 CNN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하겠다는 한국의 야심찬 선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CNN은 한국 방산이 무섭게 성장하며 방위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넘버 1의 자리를 향해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K9은 터키에서 생산한 라이센스 자주포의 실전 능력 때문에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음.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터키 K9 자주포가 상대편 러시아제 장비를 갖춘 기계화대대를 거의 전멸시킨 실전 경험이 있음. 조선 세계 1등, 가전 전자 세계 1등, 방산이라고 못할 것 없겠죠. 진짜 요즘엔 품질은 국산이 뭐든 제일 좋더라고요. 한국 방산의 장점. 언제든지 빨리 만들어서 납기 가능. 가성비는 진짜 최고임. 그리고 부품 조달 문제 없음. 미국이나 독일 등 국가들은 부품을 적게 만들어 엄청 비싸게 팔아서 유지비가 엄청 비쌀 정도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큼. 방산 무기는 하루아침에 생산력을 높이기가 힘들어. 조금 아쉽네요. 너무 과도하지 않게 생산 설비를 빨리 늘려서 국익에 큰 힘이 되면 좋겠네요. 군사력이란 어느 특정한 무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양한 무기들이 속출하는 시대에 전반적인 무기 체계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운용하는 작전 개념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한반도에서의 작전 개념은 전 세계를 통틀어 보더라도 수많은 무기들이 밀집한 상태로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목표 지점을 효과적으로 파괴시킴으로써 우위를 차지한다는 한국산 방산물자는 일본, 대만, 인니, 베트콩에게는 절대 팔지 말자. 뒤통수를 맞으니까. 홍수를